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장애학의 관점에서 장애인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또 그 이후에는 좀 길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질의도 좀 받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선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장애학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도 아마 좀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장애학이 뭐냐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라고 하면 장애는 어떤 문제냐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보건 영역의 문제 혹은 재활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내가 장애에 좀 관심이 생겼어. 이걸 좀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예컨대 어디 진학을 해서 이렇게 전공을 할 수 있는 학문들이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그런 보건 계열의 학문이거나 복지 계열의 학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 문제를 우리나라 다루는 부처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이제 강의의 전반적인 그것이 이제 인문극장인데 그런 이제 보건복지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나 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죠? 근데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이런 어떤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학문의 그 담론들을 엮어서 이제 장애 문제를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장애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은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할 어떤 내용의 좀 베이스가 되는 책인데요. 이제 2019년에 사실 나온 좀 됐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정도 현장에서 장애인권도 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에 접하면서 했던 내용들 좀 정리했던 책이고요.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장애학의 시선을 우리가 좀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장애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텍스트를 좀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로 누들 장애학 국민소 연구활동가 그다음 비마이너 발행인 이렇게 아마 소개가 됐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장애 인권 운동 단체에서 이제 상근 활동할 때 사실 활동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종종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제 강의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요즘에 이런 인권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거 조금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종 자리에 가면은 그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 지구에 이렇게 출현을 해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길겠죠. 예컨대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절부터 치면 한 200만 년. 그리고 우리 인류가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좀 구축하고 살아온 시간만 해도 한 20만 년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긴 20만 년의 시간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사는 장애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초기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죠.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사에 장애인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근데 이건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저는 이제 장애인이라는 어떤 개념 혹은 범주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몸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렇죠. 사실 인간 사회에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예컨대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떤 인지적인 발달 좀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광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어떤 몸의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한 부류의 집단이야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예컨대 우리가 여성으로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 동일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일한 우리가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더 쉽게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간에서 200년 전에는 장애인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컨대 어떤 장애인으로서 삶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정체성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또 이제 사실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방금 드린 얘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좀 에피소드를 제가 활동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단체 활동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단체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장애계에서는 2000년대에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한 이제 운동이 있었고 실제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 만든 운동할 때 이제 되게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됐었고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전체 장애가 모이는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의 장소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따라 좀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좀 회의 장소에 굉장히 일찍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게 됐던 적이 있어요. 넓은 회의장에 가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농아인 협회에서 농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기는 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선생님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육 전공하면 이제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수어를 배우죠. 근데 이제 뭐 한 학기 이렇게 수어를 배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고 그저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말이나 아주 기본적인 이제 단어 정도만 아는 것인데 어쨌든 오셨길래 이제 간단 인사 나누고 뭐 간단한 얘기는 조금 이제 수어를 하다가 이제 이 대화가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예컨대 회의 가면 우리 이제 노트북 많이 들고 다니니까 또 복잡한 거는 좀 노트북도 좀 이렇게 써가면서 어쨌든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참을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있다가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전맹이신 이제 맹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한 형님이에요. 잘 알고 지냈던. 그래서 이제 오셨길래 또 자리 안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두런두런 나누고 있었죠. 자, 근데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어땠냐면은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이렇게 너무 가만히 계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저만 이렇게 너무 좀 설레발을 치고 있는 느낌이 제가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무심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두 분한테 두 분도 서로 좀 인사도 하고 좀 얘기 좀 나누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무심코 던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던졌더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말 그대로 던졌더니 지금 벌써 우리 이제 청중에 계신 우리 청중분들 벌써 이렇게 약간 킥킥킥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 얘기 던졌더니 근데 왜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졌는지 지금 이제 웃고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떠시 이해가 되셨겠지만 아직 저게 왜 그랬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거죠. 자,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데 저와 농인분은 이게 수어가 됐든 지화가 됐든 필담을 하든 뭘 써가면서 하든 노트북을 쓰든 어쨌든 뭔가 이제 어떤 이 시각적인 사인을 통해서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맹인분은 당연히 음성어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실은 저 농인분과 맹인분은 중간에 뭔가 매개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두고 제가 이제 두 분도 좀 얘기 좀 하시죠.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좀 저렴하게 뻘소리를 한 거죠, 제가. 그래갖고 이제 분위기가 좀 되게 어색해졌는데 뭐 그랬다가도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러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어찌어찌 무마는 되고 분위기가 회의는 잘 어쨌든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 회의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람이 3명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분짓게 되죠? 예,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묶어서 이제 장애인, 나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200년 전만 해도 사실 장애는 범주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를 잠깐 잊고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저 두 존재가, 저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저 농인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몸의 특성이나 차이를 갖고 있던 간에 저 농인분의 입장에서는 실은 어쨌든 음성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가 나랑은 좀 다른 집단,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맹인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몸의 차이 특성을 갖고 있던 간에 어쨌든 시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지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랑은 다른 집단,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저 두 사람을 니네는 같은 부류의 집단이야, 예, 라고 우리가 묻게 됐을까? 사실 여기에 이제 더 많은 몸의 차이를 갖는 사람이 있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에만 해도 장애 범주가 15가지 정도 되는데 왜 그런 사실은 되게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로 묶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우리가 사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는 되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다양한 어떤 인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황인종이라고 불리는 어떤 집단도 있고, 뭐 백인종, 뭐 흑인종, 예, 그리고 뭐 다양한 혼혈인종, 뭐 이런 이제 구분되는 어떤 인종의 집단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인종들은 사실은 각각의 어떤 피부색을 갖는 또 각각의 뭐 약간의 특성을 가진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각각의 인종들일 뿐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의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다양한 인종들을요 또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해서 나누는 어떤 하나의 범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범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다양한 인종들을 백인종을 제외한, 그죠? 나머지 인종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색인종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져요. 예, 그러면 일상적으로 씁니다. 일상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유색인종이라는 범주가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을까? 이런 범주를 사용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는 이 각각의 인종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서로 다른 인종들이 예컨대 뭐 서로 무역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사라고 할 만한 게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사실 유색인종이라는 범주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유색인종이라는 범주가 언제 생겼을까? 요? 네. 자, 그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이 백인들은 이제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이 다른 동네보다 소위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 먼저 경제력도 좀 커지고 덩달아서 이제 군사력도 좀 세지게 되는데, 자, 그랬으면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잘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게 그러질 않았죠. 그런 어떤 앞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어느 시기부터 이 백인종들이 다른 인종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를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민 지배 체제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바로 그때 만들어진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뭐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 어떤 인종이에요? 백인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백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내가 세상의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 해놓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게 사실은 유색인종이라는 범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은 예컨대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게 예컨대 흑인종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결코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쓰이지 않을 겁니다. 예. 만약에 흑인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가 흑인을 둘러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범주가 생길 수는 있어요. 예컨대 이제 흑인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을 묶어버리는 범주. 그래서 예컨대 흑인종과 희금으로 축한 인종, 예. 흑인종과 허여 멀건 인종, 이런 범주가 만들어지고 쓰일 수는 있어도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쓰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좀 정리해 보면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백인 중심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범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다양한 몸의 차이를 갖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는 범주로 묶은 이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다? 예, 비장애인 중심 사회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이런 말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범주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 권력 관계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성소수자라는 범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맥락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파악이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성소수자라는 범주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성소수자라고 할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LGBT라고 하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I, Q, A 거기다 더 많이 쓰니까 플러스까지 쓰죠. 예. LGBTIQ에 플러스요. 자, 근데 사실 이런 다양한 성소수자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각각의 어떤 성 정체성과 지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굳이 비슷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로 모이게 됐을까? 그거는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인문학에서 쓰이는 소수자라는 범주는 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는 권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성차별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불평등이 사라진다는 거, 권력 관계 해치된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정말 완전한 성평등이 돼서 어떤 성차별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들은 소수자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범주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유색인종, 그다음에 장애인, 성소 이런 범주 안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맞아요. 어떤 인간의 종류가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존재들 묶는 범주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장애라는 범주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이 안에는 이미 어떤 역사적인 우리 사회 안에 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이미 내재된 범주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좀 재미있는 게 드러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이제 장애 인권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인권 확보를 위한 투쟁들 이런 게 활발해집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장애 관련 법률도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장애 관련 법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아마 제가 이제 사실 장애 단체에 가면 이거 여쭤보고 모르면 이것도 모르세요? 약간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장애 관련 법률은 1977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 관련 법입니다. 자, 근데 이 법을 보면은 이게 조금 재밌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이제 법률 같은 걸 들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률들은 이 앞쪽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제 1조는 이 법 왜 만들었다. 이 법은 무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 조항이 대부분 1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정의 조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법에서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들을 먼저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는 건 한정을 하는 거죠. 디파인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정을 져놓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쭉 서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이게 장애 관련 법이니까 여기서 예컨대 뭐 장애, 뭐 장애인, 심신장애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 법에선 정의 조항에서 장애나 혹은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1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게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에 전신이 되는 법인데요. 이 법에 가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법이 사실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큰 격차를 두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4년 차인데 왜 77년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없었을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70년대만 해도 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자,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때까지는 장애란 용어는 한 200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동네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1980년 쯤에 가서 1980년에 사실은 전 이제 인류가 합의한 이 장애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1980년에 가서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장애라는 용어 말 썼지만 다 제각각의 어떤 그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80년에 가서야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합의된 정의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롱 정의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980년에 이제 WHO,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주로 장애 문제를 이제 보건의 문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역시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 중에서 세계 보건기구가 장애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장애를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이 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막연하게 써 왔는데 그리고 어떤 좀 명확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불렀는데 장애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장애는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것이든 간에 인지적인 것 혹은 감각적인 것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어쨌든 장애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이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몸에 소위 말하는 애브노멀한 손상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뭔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장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있고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해진 것, 바로 그게 장애죠. 여러분 어때요? 이 장애에 대한 정의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걸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컨대 제가 아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정의가 바로 이제 여기 띄어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요 맥락에서 장애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돌아가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77년 법률에서 장애를 정의 못했다가 81년 법률에서 장애를 정의했냐? 80년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저걸 보고 장애를 이제 정의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장애의 정의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어떤 통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잘 조화되는 장애에 대한 얘기인데, 실은 이런 장애의 정의는 장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 혹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둘러싼 어떤 이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랄까 약간의 좀 트릭을 발생시킨다. 혹은 우리가 오늘 이제 장애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데서 어떤 장벽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넘어갔는데요. 자, 이건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이제 장애나 범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인종과 관련된 범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사실은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인류 사회 노예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예컨대 좀 유럽이나 북미에 가면은 저런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 노예로 존재했습니다. 그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다 노예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당신이 노예가 된 건 당신의 검은 피부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검은 피부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딱 들었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좀 어폐가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느낌적으로도 그렇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금방 드러납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혹시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캐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지점부터 지금 때문에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악센트를 주고 있어요.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원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검은 피부 때문에 노예가 됐다, 이 명제가 성립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노예여야죠. 네. 그게 원인이라면, 그죠? 그 요인, 검은 피부 요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아닐 수 있다면 그게 원인인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만 따져봐도 금방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장애 얘기로 와보죠. 여러분,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사실 제가 200년 전에 처음 생긴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동네에서 먼저 생겼을까요? 그거는 저 꼬브랑긋이 쓰는 유럽에서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처음 장애라는 개념을 만들 때, 예컨대 영어권이라고 퉁쳐보죠. 이 영어권에서 장애라는 단어 개념을 처음 만들 때 갖다 쓴 단어가 뭐죠? 그러니까 영어로 장애가 뭡니까? disability예요. 근데 disabilit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죠? 우리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조금 아마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disability는 ability를 부정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ability가 능력,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disability는 뭔가 할 수 없음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WHO의 장애 정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은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무언가 할 수 없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뭐다?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딱 들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몸의 손상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다지 어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어떤 사람이 예컨대 손상이 있다고 없다가 손상이 생기면 그치나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얘기 속에 사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트랙이 있다는 거죠.
이 장애의 정의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장애 생각을 갖게 된 이 관념 안에 자 무언가 트릭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조금 말이 안 되는지 장애인은 그 사람 몸이 손상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이 검은 피부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린 것처럼 한 2, 3분 안에 논리적으로 논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2, 3분 만에 이제 논리적으로 논파를 하고 나면 이제 오늘 장이 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이 얘기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어디 이제 뭐 어디 공연장 이런 데 방문하면 여기도 있을까요? 뭐 장애인 주차장 혹은 어디 공공 건물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죠. 보통 그럼 장애인 마크는 어떤 모습을 형상해서 장애인 마크를 씁니까? 예, 그죠? 어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어떤 신체 손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해서 장애인 마크로 써요. 자, 그게 왜 장애인 마크가 됐을까? 그건 아마 그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신체적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부터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뭐 다리에 손상이 있다든지, 뭐 예컨대 척수장애인 같으면 척수에 손상이 있다든지, 또 뭐 예컨대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예컨대 이제 병변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뭐 예컨대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이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요. 예,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또 몸에 일정한 신체적 손상이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이제 이용하시게 될 수 있죠. 예, 바로 말씀드린 장애인 마크가 되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예컨대 제가 오늘 이 두산에서 영광 올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 이런 어떤 신체 손상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예컨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어떤 버스가 왔을 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장애는 무언가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분들이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건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장애에 대한 이해 혹은 아까 WHO의 장애 정의에 따르면 뭐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몸에 그런 손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제 바로 어제 그제가 지난 토요일이 4월 20일 국가에선 장애인 날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런 날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장애인 인권 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게 바로 이동권 투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서 사실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도 조금 기존의 버스랑 다르게 생긴 버스 조금씩 다니죠. 예.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저상버스라는 게 조금씩 다닙니다. 물론 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만 한정을 해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30% 수준인데 어쨌든 이런 버스가 다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신체 손상을 가지고 있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버스 정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상버스가 왔어요. 그럼 그 저상버스가 오면 이번에는 이분들이 그 버스를 그냥 탈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 상황을 이제 그냥 지나쳐 가실 텐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런 거죠. 어떤 동일한 신체적 손상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 지금 버스를 탄다고 하는 동일한 행위를 이 손상이라는 요인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때문에라는 건 원인이고 원인이라는 건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요인을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는 그 요인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없을 때 과연
그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것의 원인을 이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원인이면 그 손상 요인이 변하기 전까지 이제 버스를 탈 수 없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원인은 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실 저기 버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을 못해요. 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정의의 사고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예컨대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농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 이 농인은 이제 청각장애인 중에서 이제 전혀 이제 어떤 음성을 엑셉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부르죠. 이 농인들은 일상사회생활을 할 때 일상적으로 뭘 할 수 자꾸 없을까요? 이분들은 자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해요. 그죠? 사회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 왜 농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장애 정의에 따르자면 그 사람은 청각에 있는 손상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저걸 왜 띄워놨냐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죠. 근데 제가 예컨대 어디 이렇게 길가를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외국인 한 사람이 예컨대 영국인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네. 네.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저는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막 단어 달달달 외우고 막 문법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사실 저는 영어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어로 막 저한테 말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약간 그 얼굴도 빨개지고 이렇게 삐질삐질 땀도 나고 시간이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도망갈까? 뭐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지금 내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출장을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한국인데 한국이라는 건 뭐예요? 제 홈그라운드라는 거죠. 제 나와바리인데 여기는. 근데 여기서 왜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쩔쩔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당당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치, 내가 이렇게 쫄릴 필요가 없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 아저씨 죄송한데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어디 뭐 길을 찾으시나요? 숙소를 찾으시나요? 뭐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여전히 저에게 영어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분에게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로. 그럼 우리 둘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외국인분은 예컨대 이 영국인분은 그냥 막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뒤돌아 자기 할 길을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 멀어져 가는 영국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잘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에는 여전히 저와 같은 청인이 있고 맞은편에는 농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청인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합니까? 그죠? 저와 같은 청인은 말로 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로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농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농인 안에서도 어떤 어릴 때 성장 환경이나 그 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농인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냐면 어떻게? 수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죄송해요. 제가 이거 물 좀 따서 한 모금 마실게요. 제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따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따지네요. 자, 그래서 농인은 이제 수월 의사소통을 시도하죠. 자, 그러면 한쪽은 열심히 말로 떠들고 있고 한쪽은 손으로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둘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는데, 자, 근데 이 아래의 경우를 위의 경우와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위의 경우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거나 아래의 경우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거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매일반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쌤쌤이라 그럽니다. 쌤쌤. 자, 근데 왜 우리가 위의 경우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한국이나 영국인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건 그냥 각자 사람들이 자기 모어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매일반이죠. 아래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아래의 경우에서는 흔히 농인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게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뭐 우리가 모두 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흔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장의 중심 사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장의 중심이라는 건 비장애를 기준에 놓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이미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나아가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인과 영국인이 만났을 때 물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죠? 한국 영국인이 만나서 세련되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배울 수 있는 쪽이 좀 다른 쪽 말을 배우면 당연히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어느 쪽이 다른 쪽 말을 배우지 않더라도 예컨대 한국과 영국인 사이에 통역이 들어온다면, 그죠? 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도 있는 건 또 역시 아래 경우도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청인이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우리 요즘에 다 제2 외국어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수어를 좀 배운다면, 자, 그러나 또 모든 청인들이 다 수어를 배워서 이걸 능숙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 사이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수어 통역이 들어온다면 청인과 농인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소통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 때 이 농인의 청각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청각의 손상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청각의 손상이 있는 농인과 청각의 손상이 있는 농인이 만났어요. 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양쪽이 다 있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정말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야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청각에 손상이 있는 농인과 농인이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각의 손상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컨대 이런 경우는 시각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특히나 전맹인분들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조금 참고서 읽고 계실 텐데 이런 어떤 텍스트나 책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책을 읽을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죠. 그리고 이들이 왜 책을 읽을 수 없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각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 너무나 잘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님 중에 실제로 이제 맹인분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냐면 이제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부설로
뭐 크진 않지만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럼 거긴 도서관이니까 거기 가면 책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그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책들을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을까요? 그죠? 거기 있는 책들은 점자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있는 책들은 시각장애인용 문자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분들이 왜 지금 많은 경우에 책을 읽을 수 없지?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장애 중의 사회니까 책들이 죄다 비시각장애인용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 문자를 이걸 묵자라고 합니다. 묵자, 거물 묵자를 써요. 묵자로만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그들의 시각의 손상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역전이 될 수도 있죠. 시각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제가 책을 읽을 수 없고 시각에 손상이 있는 그분이 오히려 책을 잘 읽을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컨대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초반에 그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그 책이잖아요. 여러분 그 책은요 시각에 손상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묵자로 된 판본과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예컨대 이제 쓰시는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손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점자 출력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여기다 딱 꽂으면 이 점자로 이게 기기로 쭉 흘러가면서 손을 대고 있으면 이제 읽히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파일을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동시에 만들어서 제공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시려면 예컨대 얼마 돈을 주고 사셔야 되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거기 도서관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그 책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점자로 읽던지 음성 노트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니버셜하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신체적 손상이나 뭐 예컨대 어떤 감각적인 손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는 예컨대 인지적 영역에 손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달 장애라고 보통 불러요. 예컨대 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그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블루스인가요? 그런 데서 나왔던 그 어떤 지적 장애 이런 걸 이제 묶어서 발달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지적 발달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인 영역에 손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서비스나 급여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장애인 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1년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일 커요. 이게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하고 이제 예산 규모도 꽤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 서비스는 이게 뭐 또 역시나 우리나라의 뭐 모든 장애인 제도 서비스 급여가 다 그렇듯이 이게 뭐 정부에서 이게 장애인분들에게 이게 너무 꼭 필요한 제도야 이래서 만든 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정말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싸워 나가서 이 제도를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06년도에 이제 복지부가 이걸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만들긴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이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지도화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2000년도 하반기에 이제 최초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안을 내놓게 돼요. 근데 이 복지부가 내놓았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계획안 속에는 일단 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이 좀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빠져 있었던 장애인이 누구였을까요? 뭐 짐작이 되시겠지만 바로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발달 장애인 분들 제외된 걸 보고 또 역시 이제 이걸 제대로 열심히 이제 싸우셨던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건 뭐야? 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싸워서 겨우 제도화 되나 보다고 이제 기뻐하고 있었는데 왜 발달 장애는 빠진 거야?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요. 일종의 항의 방문을 간 거죠. 예.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따지니까 이 복지부의 어떤 이제 그 뭐 국장 과장 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냐. 예?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분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달 장애인들은 인지적 영역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의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발달 장애인은 인지적 영역에 손상돼 자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근데 또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름대로는 막무가내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혹은 얘기를 할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권 운동에서 사실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혹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제 부각되어 있는 게 바로 탈시설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사실은 이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략 전체 장애 인구의 한 9% 정도가 이제 발달 장애인인데요. 근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위 말 시설, 법률적 거주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보면 그 거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90% 정도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구의 한 9% 정도 되는 발달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분들이 그만큼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봐라, 저렇게 자립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많은 발달 장애분들이 이제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위 말하면 탈시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2020년에 국회에다가 이제 법률을 하나 새롭게 장애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만든 법률이긴 하지만, 이 법을 만들 때 약간 참조점이 됐던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활동가들이 탈시설 지원을 만들 때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했던 해, 올림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최근까지는 아니구나. 어쨌든 이게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 말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자, 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해요. 하계 올림픽을 하는데 바로 그 해에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8년 당시에는 이제 노르웨이에도 장애인 시설이 많았고요. 그 시설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발달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법에서 어떤 좀 핵심적인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노르웨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은 뭐 당장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한 2년간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1990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신규로 더 이상 장애인을 받지 마라. 이런 규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91년 1월 1일부터 다시 5년간 유예 기간을 줄 테니 9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시설에 있던 분들도 지역사회로 다 돌아가고 시설은 다 문 닫는다. 이게 그 법의 이제 기본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명 시설 폐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쭉 시행이 되다가 한 2000년대 후반쯤 되면, 한 2007년 정도 되면 이 시설 폐쇄법이 없어져 버려요. 이 시설 폐쇄법이 폐지가 돼 버립니다.
이 법이 잘 시행되다가 왜 폐지가 됐을까요? 예, 2007년이 되니까 더 이상 폐쇄할 시설이 없어요. 이 법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르웨이에 가면 노르웨이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옆 동네 스웨덴도 비슷하고요. 또 스웨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뉴질랜드도 한 7, 8년 전에 모든 장애인 세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북미로 가면 북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들의 연합체잖아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테이트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역시 북미에 가도 그렇게 장애인 시설이 다 없어진 그런 주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와, 그래서 그날 너무 부러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A 나라, 뭐 이건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겠죠. 어떤 공동체에서는 맞아요.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동네에 가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이 수용된 시설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그럼 그분들 다 어디서 살아가고 있겠어요? 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거주 서비스, 사회 서비스, 소득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자립을 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동네의 발달 장애인들하고 저 B나라라고 얘기되는 나라의 발달 장애인들이 뭔가 인지적 영역의 손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저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분들은 다 평범한 발달 장애인이어서 자립을 할 수 없고 저 B나라의 발달 장애인분들은 다 슈퍼 울트라 발달 장애인이어서 자립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대동소이한 인지적 영역의 손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선 자립을 할 수 있고 어떤 동네 자립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의 요인을 그들의 인지적 손상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30분 쉬는 시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깐 아까 당황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어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노예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노예가 된 원인이 검은 피부 때문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 그들이 노예가 된 원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뭘까요? 우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 분이 아저씨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흑인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예가 된 건 그 사람의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저때 특정한 관계라는 걸 조금 정리해서 하나의 압축적인 단어로 써보자면 저는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그들을 노예로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될 때, 자, 뭔가 변화가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저 검은 피부라는 요인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이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차별이라는 요인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그들은 노예가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가 된 원인 혹은 노예였다가 노예가 아니게 될 때 그 원인도 우리는 그걸 그 사람 몸에 피부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차별이 요인이고 원인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떤 인간학적인 차이 혹은 생물학적인 차이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들이 갖는 그냥 몸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없음이라고 한 상태로 갈 때 그 원인은 그들의 손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들은 맞아요. 우리 사회. 이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예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버스를 탈 수 없기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없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자립을 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차별하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차별 때문에 뭔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면에 손상은 손상일 뿐이죠.
그 손상이 특정한 관계, 바로 차별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할 수 없어야 장애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래요,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차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맥락이죠.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화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 자체가 이미 비장애의 중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WHO의 장애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어떻게 장애를 정해오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질 때 사실 되게 다양한 법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법안이라는 건 저희 장애인 단체들이 낸 법안이 있었고, 또 기존에 이런 거대 정당이나 정부가 낸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던 그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건 정부의 법안의 장애 정의였고요.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장애가 어떻게 정의돼 있었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 쓰이고 있는 단어나 용어는 비슷해요. 뭐 손상, 뭐 제한,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다른 건 뭐죠? 바로 무엇을 인하여, 일종의 원인을 어디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저기서 이미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화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컨대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장애인이어서 차별받는다.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어서 차별받는 것 같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 언명이 사실 주류적인 담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장애인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사회에서 자꾸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고 할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좀 할 수 없다고 차별하고 무시하지 마. 우리가 배려하고 지원해야지. 라는 어떤 맥락의 의미를 내포하게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게 바로 이제 장애학의 어떤 통찰이고 관점인데, 이 맥락에서 살펴보니까 장애인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설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표현에서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미 이 단어에 다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 장애인을 표현하는 표현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disabled people이라는 게 장애인이라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일종의 수동태의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문법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뭐 능동태, 수동태 뭐 이런 거. 자, 근데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그렇게 아까 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었는데 장애인이 된다라 그랬는데 그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컨대 수동태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맞았어. 이렇게 맞은 건 뭔가 당한 거 수동이에요. 자, 근데 제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뭐가 이미 전제가 돼요? 나를 때린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누군가 날 때리지 않는데 내가 맞을 수는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뭔가 disabled, 뭔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없게 만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문법 배울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수동태에는 언제나 바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비장애 중심적인 감각 혹은 그 통념 안에서 저 바이를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게 자꾸 가로쳐져 있고 잘 감각되지 않지만 언제나 저
바위에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권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예컨대 이제 그래서 뭐 여성 성차별 이런 거 얘기하면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때 장애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저 가로쳐져 있는 그리고 우리 비장애 중이면 잘 감각되지 않는 저 생략되어 있는 바위 뒤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냐?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장애인지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말 속에 저 사람은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용어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80년에 WHO의 장애 정의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서 이 장애 인권 운동이 시작됐던 동네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니네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장애에 대한 관점, 정의는 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사기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그때 막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주류 사회가 이 주류 사회라는 건 이제 비장애인 주류 사회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렸던 이런 식의 어떤 주장, 설명, 입장을 듣고 우리 주류 사회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우리가 조금 착각을 했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겠죠. 예. 그랬으면 저 정의가 이미 다 바뀌었겠죠. 이 법률 속에서.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우리 주류사는 어떻게 반박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에이 니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좀 빅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니네 얘기는 좀 빅아이디어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빅아이디어? 맨 처음에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빅아이디어라고 하니까 언뜻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약간 좀 이렇게 유명했던 그 학습지 중에 웅진 싱크빅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싱크빅 뭔가 크게 생각한다 좋은 뜻이거든요. 빅 아이디어 뭔가 비슷한 맥락의 표현 같잖아요. 큰 생각.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 빅 아이디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뜻을 쓰이는 건 주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어에서는 그런 뜻으로 쓸 때가 있는데 일상 회화를 할 때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일상 회화에서 빅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생각이잖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뭐예요? 공상이에요 일종의. 황당무계한 소리, 터무니없는 생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억지 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친 거죠. 야, 네 얘기는 빅 아이디어야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억지야. 터무니없는 소리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가 나눈 얘기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일까?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컨대 우리가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그 2015년 이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면 뭔가 한번 쫙 이 페미니즘이 한번 이렇게 활성화될 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그 페미니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활발했었던 때가 제가 딱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90년대 중반. 그래서 그걸 영페미니즘이라고 그때 이제 불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교양 과목에서 여성학 과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컨대 여성학 과목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혹은 여성학에서 이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걸 좀 개념을 우리 말로는 다 성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컨대 이 섹스라고 하는 건 성이에요. 성인데 이거는 어떤 차원의 성이냐면 근데 이제 인간학적인 차이죠.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기나 염색체로서 구분되는 성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젠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젠더라는 건 물론 이제 학술적 용어로 젠더는 또 되게 논쟁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젠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이런 거죠. 예컨대 뭐 제가 여기 조금 있다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대기실에 좀 있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표시는 파란색, 여자 화장실 표시는 빨간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지. 여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해야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어야지. 여자는 요리 잘하고 집안일 잘해야지. 와 같은 어떤 성적 분할이 바로 젠더라고 이제 보통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집에 가보면 예컨대 뭐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남자 여자 집에 가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애는 정말 뭔가 약간 씩씩하고 용감하고 공격적인 것 같고 여자애는 좀 다소곳한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경제생활, 직장생활 하고 있고 여성은 직장생활 잘하다가 소위 말하면 아이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돼서 독방 육아하고 집안일만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염색체 때문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섹스의 차이가 젠더의 분할로 넘어가는 거는 그 원인이 섹스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남성보다 60%만의 임금을 받는 건 몸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빅아이디어입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만약에 이게 빅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거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일 수가 없죠. 왜? 같은 얘기거든요. 예. 어떤 특정한 섹스를 가진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60% 임금을 받는 것,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몸에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로서의 빅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왔던 어떤 이 관점을 장애 문제를 바라볼 때 같은 맥락에서 사실 잘 사고하지 못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발상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빅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죠? 그럼 왜 우리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문제에서는 이미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장애차별의 문제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인들의 목소리, 그런 담론의 힘, 그들의 목소리가 갖는 힘이 아직 넓게 퍼지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학이 뭐 왜 있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정말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다. 약간 언어 유희 같긴 한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나누었던 얘기는 우리가 장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의 어떤 원인이 장애인의 몸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장애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어디 공익 광고에서도 좀 나오는 문구이고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런 데서도 아까 사실 제가 들었던 이게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 뭐 어디 정부 캠페인 이런 데 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곧 사회적인 장애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 속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드린 어떤 맥락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미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애 문제는 장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장애 문제를 장애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미 기존의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로 얘기됐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언명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장애 문제가 장애한 문제는 아니야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근거를 주로 많이 얘기했지? 그건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비장애도 좋다는 거예요. 네. 예컨대 이럴 때 많이 잠깐만요. 넌 좀 이따 나와라. 첫 번째 여기서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은 이동권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장애인에게 좋은 건 비장애 좋다. 그러니까 예컨대 2001년도에 처음 장애인분들이 막 지하철 선로도 내려가고 막 버스도 점거하고 막 거리에 들어눕고 막 이러면서 이동권을 외칠 때 그분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법률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예컨대 지하철에 이제 거의 모든 역사에 그래도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게 장애인만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컨대 뭐 노약자분들, 예컨대 어르신들도 좋고 아이도 좋고 유모차 끌고 나온 아빠나 엄마도 좋고 때로는 뭐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아주 무거운 짐을 막 낑겨서 들고 갈 때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두가 좋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장애인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만들어진 법률의 이름은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이 아니에요.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이 교통약자라고 하는 건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0%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애인이 좋으면 비장애인도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랑 무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당신은 지금 비장애인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컨대 장애인 한 260만 정도 잡는데요. 한 5% 좀 넘게 잡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의 90%는 태어날 때 장애인 아니었어요. 비장애인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삶의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장애인이 된 거죠. 이건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 장애인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권에 실제 쓰이는 용어인데요. 영어권에서는 저기 이제 여기 나오는 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탭 혹은 이제 복수형으로 탭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the temporarily able-bodied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일시적 비장애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able-bodied가 장애인이고 able-bodied가 이제 비장애인인데 우리 모두는 일시적인 비장애인일 뿐이고 일종의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의 어떤 장벽을 경험하게 만드는 손상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없고 다 한 번씩은 어떤 상태든 장애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구분에 의해서도. 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보면 저건 정말 이제 내가 지금 비장애인이지만 나도 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어떤 계기에 그런 손상을 갖고 장애인으로 명명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장애 문제 얘기할 때.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굉장히 맞는 말이고 우리가 같이 자각해야 될 맥락이기도 하지만 이게 장애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 좀 근본적인 지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또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제가 뭐 얘기 속에서도 이제 이 장애 문제를 어떤 인종적인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연결을 많이 시켜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앞에 문제가 만약에 앞에 얘기가 장애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논거의 전부라면 예컨대 우리가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뭔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컨대 장애인에게 좋은 게 비장애도 좋고 나도 그러니까 비장애도 장애 될 수 있으니까 장애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면 예컨대 그러면 여성차별의 문제 혹은 인종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성이 그럼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그런 남성에게 여성 문제는 그러면 남의 문제인 것이고
예컨대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차폐하며 싸우는 흑인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백인들한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살다 보면 너도 흑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면 특히 우리 사회에선 이게 정말 이제 하나의 쟁점인데 여성에게 좋은 걸 남성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의 권위 올라가면 남성들은 오히려 뭔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야 여성에게 좋은 건 남성이 좋은 거야 라는 얘기가 먹히지도 않고 또 살아가면서 여성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에겐 그럼 여성 문제는 남의 문제이고 나랑 무관한 문제이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잖아요. 예, 아니어야 하잖아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성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생각을 해보면 여성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문제가 아니죠. 예. 여성 문제가 뭔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성 문제는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제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의 문제의 줄임말이 여성 문제예요. 예. 자 이건 어떤 말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이 말 여성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문제의 줄임말이다 라고 하는 제 얘기는 어떻게 좀 쉽게 파악이 되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성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누가 좀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네? 여성 문제가 좀 해결되려면 남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물론 여성 문제 해결되려면 여성들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성들이 더 단결해서 더 목소리도 잘 내고 더 열심히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바뀌겠죠. 여성도 변해야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성들이 바뀌어야 여성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남성이 여성 문제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남성들이 여성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하면 남성들이 바뀌든 말든 정말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여성 문제에 남성들은 involved 되어 있어요.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문제 해결되려면 여성도 바뀌어야 되지만 남성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involved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문제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무관한 문제일 수 없는 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장애 문제 역시 장애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WHO의 장애 정에 따르자면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죠. 왜? 그들의 몸에 있는 손상의 문제니까. 예. 그 손상이 해결이 되어야 그들이 뭔가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건 장애인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물론 장애인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장애계가 전체적으로 더 단결해서 더 열심히 목소리 내고 이 사회를 바뀌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예. 이 장애 문제의 한 일방인 비장애인들 역시 이 문제에 인발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바뀌어야 되고 더 정확히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바뀌어야만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고 비장애인에 지칭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성 문제가 장애 문제와 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문제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런 맥락이지. 단순히 내가 나중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에게 좋게 만들면 지금 나의 혜택이 돌아오니까 이게 나의 문제구나 라는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마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제가 드릴 얘기는 다행히 좀 시간을 잘 줄여서 끝났고 마지막 얘기는 이게 다 드렸죠. 마지막은 이제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강의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6월달에 있을 강의에 정희선 강의도 있는데 정희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에 있는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가 있다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의하는 자는 누구고 정의당하는 자는 누굴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의 관계겠죠. 다수자,
정의하고 소수자는 정의당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WHO의 장애 정의에서 장애인들이 정의당했던 거죠. 예.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문제로서 정의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WHO의 장애 정의에서 장애인이 문제예요. 자,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얘기할 때 저 빈민들이 게을러서, 예. 성소수자 문제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서, 자, 그렇게 문제를 자꾸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얘기했던 강의 속에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아마 관계일 것 같아요. 예, 관계. 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그런 개인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때, 그런 걸 다시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사회의 차별들, 장애인의 인권, 많은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들,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결국 같이 힘을 모을 때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로 장애인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존 맥다이트는 이제 그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데요. 저는 저분이 했던 얘기가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이런 인권의 문제에 장애인만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마지막으로 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예, 이제 정말 저의 강의는 다 끝이 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